안녕하세요. 저는 후한무치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손절하고 이혼한 30대 여자입니다. 한때는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살 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호구일 뿐이었죠. 그걸 깨달은 후 저는 하루라도 더 그 사람들과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고 결판을 냈습니다. 계속 어영부영 그 사람들과 지내는 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고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저희 아빠한테도 못할 짓이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금슬이 좋으셨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많이 좋아해서 많이 쫓아다녔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아빠가 훨씬 더 엄마를 많이 좋아하시고 걱정하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작은 수입 대행업체를 운영하셨었는데 외할아버지의 부탁으로 아빠는 그때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고 외할아버지와 함께 일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워낙 머리가 좋으시고 또 사업 수완도 좋으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작게 운영하시던 회사를 몹시 성장시키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아빠 보고 복덩이라고 잘 그러셨고 아빠는 외할아버지에게 자기를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끼리 사이도 좋고 부모님도 금슬이 몹시 좋은 편이셨어요. 덕분에 저는 살면서 힘든 것도 별로 없이 유복한 외동딸로 컸습니다. 문제라면 어려운 거 하나 없이 자란 탓에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였죠. 큰 고난 없이 살아온 저에게 가장 큰 인생의 고비는 엄마가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됐을 무렵 엄마는 암 선고를 받고 1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씩씩하고 밝은 엄마셨고 암투병 중에도 그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갈수록 몸 상태가 악화되어 돌아가시기 전엔 저와 아빠를 많이 걱정하시고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빠도 남몰래 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앞에서는 명랑한 척 다 괜찮은 척 굴었지만 사실은 아빠도 저도 엄마를 잃는다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웠죠. 하지만 아빠는 잘 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눈을 감으셨어요. 아빠나 저나 한동안은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저도 삶에 의욕이 안 생겨 한 학기는 휴학을 하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낼 정도였죠. 엄마를 보낸 후 아빠는 생각이 많아지신 듯 했습니다. 회사 운영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아빠가 너무 바쁘셔서 가족끼리 시간은 많이 못 보냈거든요. 그 뒤로 전문 경영인을 앞세워 회사 운영을 맡기셨고 아빠는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저와도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이제 가족은 우리 둘뿐이니 의지하며 씩씩하게 살아가자고 너를 잘 키워서 결혼도 잘 시키고 해야 너네 엄마 볼 낯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아빠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추억도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빠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때의 추억은 지금도 저에게 살아갈 힘을 만들어주니까요. 그 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빠 회사에 채용이 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단 직원부터 시작했고 결혼하면서 잠깐 휴직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빠도 저에게 나중에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 있다고 하셨기에 더 열심히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퇴근 후 새로운 운동을 해보려고 클라이밍을 시작했는데 그 남자는 클라이밍 강사였습니다. 건강하고 남자다워 보이는 외모에 성격도 유머러스했어요. 그 남자는 자기를 그 클라이밍 센터의 공동 대표라고도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강습을 받다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 남자의 고백으로 센터 밖에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 전까진 연애 경력이 많지는 않았던 저는 매력 있는 그 남자에게 푹 빠지게 되었고 2년 정도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그 남자는 자기가 그 센터의 공동 대표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남자의 지분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이름만 앞세운 일종의 바지사장 같은 거고 월급 받는 직원이나 다름없더라고요.
월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월급마저도 시댁 생활비로 거진 쓰이고 있어서 모은 돈도 많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혼까지 감행을 했고 사실 결혼하는 비용도 거의 저희 아빠가 대주셨고 결혼 후에도 저희 아빠에게 기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이 갖는 문제로 휴직을 하고 집에 있었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본인이 버는 돈은 다 시댁 생활비로 줬기 때문에 저희 집 생활비는 저희 아빠가 내주셨습니다. 아빠가 여유 있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남편도 결혼 전보다 훨씬 여유 있게 살았고 눈치 보지 않고 카드도 잘 썼어요. 말끝마다 능력 좋은 장인어른도 계신데 사위도 이 정도는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도 잘했죠. 건실하고 성격도 싹싹하고 저희 아빠한테 잘하려고 하는 게 좋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허세나 허용도 심한 편이고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경악스러운 부분이 간혹 있었어요. 공감 능력도 별로 없고 이기적인 부분도 많았던 거죠. 그렇기에 한 번씩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싶으면서 경악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랜 기간 간병을 하다가 병원비 때문에 결국 자기 어머니의 산소호흡기를 빼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오랜 간병과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던 그 일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런 상황이 닥치면 얼마나 힘들까 싶었는데 남편 옆에서 한다는 소리가 저건 부모 잘못이지. 돈 없으면 보험금 두둑히 들어놓고 하루라도 빨리 가주는 게 자식한테 좋은 일인데 결국 자식 인생까지 망쳤잖아. 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무슨 그런 말을 해. 돈 없으면 보험금 들어놓고 빨리 가줘야 된다니. 세상에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딨고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제 말에 남편은 어이없는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고 공주니 세상 물정 모르고 곱게만 자라서 그래. 현실을 잘 몰라. 돈 없고 아파서 저러고 있는 게 얼마나 자식한테 민폐야. 저는 그 말에 소름이 쭈뼛하더라고요. 이 남자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은 툭하면 저보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곱게만 자랐다고 잘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엔 남편도 마냥 힘들게 자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돈이 최고다라는 소리를 습관처럼 잘했고 돈 없으면 찌그러져 살아야 한다는 소리도 잘했어요. 또 거리에서 비싼 외제차를 보면 저런 차는 신호 좀 안 지켜도 된다고 하고 값싼 국산차나 경차를 보면 괜스레 무시하면서 경적도 더 울리고 빨리 가라 보채기도 했죠.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도 심했기에 저희 아빠한테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아빠가 회사 대표라서 그런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만약 저희 아빠가 그렇지 않다면 저랑 아빠를 얼마나 무시하고 깔볼까 싶기도 했거든요. 연애할 때는 마냥 시원시원하고 쿨한 성격이라 생각해서 좋았는데 결혼 후 같이 살아보니 매사에 돈돈거리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힌 사람이었던 거죠. 남편이 돈돈하는 것 치고 시댁은 잘 사는 편이 아닙니다. 어려운 형편에 남편 클라이밍 국가대표 시키려고 빚도 지고 돈을 많이 투자하신 것 같은데 결국 남편은 자잘한 상은 탔지만 국가대표는 되지 못했죠. 그 일로 집안 형편도 더 안 좋아진 듯하고요. 그런데 집안 형편에 비해 시부모님과 신우는 하고 다니는 것 보면 남편 못지않게 허세나 허용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집은 못 살아도 남들 하는 건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돈 밝히는 것도 노골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여유가 있다 보니 더욱 며느리 자리로 반기신 것도 있는 것 같더군요. 사실 그런 부분을 아빠는 진작에 눈치채신 건지 상견례 끝나고 반대를 하시기도 했어요. 네 남자친구가 성격은 화통하고 시원시원해 보여서 좋은데 허세도 좀 있어 보이고 또 만나보니 시댁 어른들도 그런 게 있어 보인다고요.
저보고 괜찮겠느냐 다시 생각해보라고도 하셨죠. 하지만 그 남자에게 푹 빠진 저는 아빠를 설득했고 아빠도 결국 허락하셨어요. 다만 결혼하고 나서도 네 남편이나 시댁 사람들이 돈 때문에 태도가 변하는 게 느껴지면 그때는 잘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너무 돈돈거릴 때는 한 번씩 놀랄 정도로 이상해 보이기도 했으나 또 한편으론 서로 다른 성격의 차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남편과 시댁에 소름 끼치는 속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아프실 거라곤 짐작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건강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진심이셨거든요. 그런데 췌장 쪽에 암이 발견된 겁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상황은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전까진 크게 증세도 없었고 생각지도 못했기에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고 슬프더라고요. 아빠는 그 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사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덜 아프시게 시술 몇 개를 하는 것과 병원에 입원해서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 외에는 없었죠. 엄마에 이어 아빠까지 돌아가실 수도 있다 생각하니 저는 가슴에 피멍이 맺히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아빠의 간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도 아빠의 건강이 악화된 것을 알게 되자 걱정을 많이 했고 본인도 마른 간병에 동참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고맙다고 했고요. 그렇게 간병인과 저, 남편까지 돌아가면서 간병을 돕자고 했는데 남편은 처음에 보였던 그 걱정과 달리 단 한 번도 간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차례가 올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빠지기 시작하고 센터에 다니는 학생의 대회 출전을 핑계로 출장도 자주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남편도 남편의 일이 있기에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했습니다. 저희 아빠한테 그렇게 싹싹하게 잘했는데 막상 아빠가 아프시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 데려다 준다고 한번 와서 인사드린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아빠도 한 번씩 남편 근황을 물어보셨기에 저는 남편에게도 아빠 보러 한번 오라고 하는데 남편은 핑계대며 끝까지 안 오더라고요. 게다가 그맘때 해외로 대회 관련 출장을 가야 된다고 하면서 갔다 와서 꼭 찾아뵙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일 때문이라지만 제 느낌으론 아빠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 별로 신경 안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느껴져서 더 서운하기도 했어요. 눈치 빠른 저희 아빠 역시 건강하실 때는 그렇게 자주 놀러오고 연락하던 사이가 병원에는 거의 오지 않으니 섭섭하신 눈치였죠. 제가 남편과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건 저희 아빠에게도 특히나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빠도 나중에는 마음을 여시고 신혼집은 물론 시댁집까지 이사를 시켜주셨어요. 원래 저희 신혼집을 좀 큰 평수로 구해주시려고 했는데 그걸 작은 평수로 바꾸고 시댁집을 바꿔주신 거죠. 그때 시부모님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계셨는데요. 그 월세도 남편이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 아빠가 20 후반대 평수의 아파트로 구해주셨습니다. 시부모님과 신우 세 식구 거기서 살라고요. 저희 아빠 입장에선 어려운 시댁 형편이 너무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았죠. 대신 그 집도 저희 신혼집도 명의는 다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처음에는 저한테도 저희 아빠한테도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네가 복덩이라며 예뻐해 주셨고요. 그런데 참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죠. 무려 집까지 해드린 건데도 결혼하고 나니 바라는 게 더 늘어나시더라고요. 집에 필요한 가전이 생기거나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거나 저희 아버지한테 슬쩍 연락하시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신우도 자기 결혼할 때 사돈어른이 뭐 해주실지 기대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뭔가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해주시다 보니 나중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겪어보니 참 염치도 없고 뻔뻔한 면이 많았어요.
나중에는 신우까지 저희 회사에 취직시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회사 채용 공고가 뜨면 정식으로 입사 지원을 해보셔라고 했는데 그거 갖고도 시부모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딸이라서 낙하산으로 잘만 들어가 놓고 왜 사돈처녀는 그렇게 안 해주시냐고요. 저 엄밀히 말하면 저희 회사 채용 공고 떴을 때 정식으로 이력 써놓고 면접 봐서 들어간 거예요. 대표 딸이라고 해도 말단으로 일 시작했고요. 제가 그런 말을 해도 저희 시부모님은 그래봤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며 어쨌든 대표 딸이라서 채용한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든 뭐든 신우를 저희 아빠 회사에 넣어줘야 되는 이유도 없는데 시부모님도 신우도 갈수록 요구가 뻔뻔해진다는 건 저도 느꼈습니다. 저나 저희 아빠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 돈동거리면서 뜯어낼 생각만 하니까 저도 점차 마음이 식어갔죠. 그래도 한편으론 아빠까지 아프셨기에 그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 기대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아빠까지 돌아가 버리시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내 남은 식구들이구나 싶었거든요. 미우나 고우나 마음 한켠에 저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의지하는 게 컸던 거죠.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머지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가족으로 조금도 생각 안 한다는 것도요.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버린 뒤 저는 혼자 아빠의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건강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안 좋아지시는 게 보였어요. 그런 아빠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옆에서 지켜보는 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켠으론 그나마 기댈 곳인 남편도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자다 일어난 건지 잠긴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나와서 훌쩍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빠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쓰럽고 마음도 안 좋고 힘들어서. 그렇구나. 자기가 많이 힘들겠네. 저기 근데 여기 숙소인데 지금 다 자고 있거든. 아, 그래? 선수랑 같은 방 쓰는데 컨디션 조절도 그렇고 통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피곤해서 자고 있던 참이고. 아,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끊을게. 끊을게. 남편은 그리고 전화를 바로 끊더라고요. 상황이 그렇다 하니 이해는 하지만 너무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니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와이프가 울면서 속상하다고 전화가 왔으면 잠깐 베란다나 복도 같은 데 나가서라도 전화를 받아줄 수 있을 텐데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남편도 일정 때문에 너무 피곤하겠지, 자다 일어났으니 그런 거겠지 생각하며 섭섭한 마음은 접어두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버지 상태가 더욱 안 좋아졌고 결국 중환자실로 들어가신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말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정작 눈앞에 그 사실이 닥쳐오니 막막해지더라고요. 급한 조치가 끝나고 잠든 아빠 옆을 몇 시간이나 지키고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우울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외롭고 아빠가 이대로 떠나면 어쩌나 싶고 그 생각만 계속하고 있으니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저 눈물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멍한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SNS를 열었습니다. SNS에는 남들이 올려대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넘치다 보니 그냥 흘러가듯 보고 있으면 시간도 잘 가고 복잡하던 마음도 좀 비워지는 듯 했거든요. 그렇게 멍하게 지인들의 사진을 넘겨보는데 그 순간 익숙한 얼굴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바로 저희 시누이였어요. SNS에서는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계정도 잘 띄워주다 보니 신우의 SNS 계정도 저한테 뜬 것 같았죠. 바로 1시간 전에 신우가 사진을 찍어 올린 것 같았어요. 신우는 수영복을 입고 고급 풀빌라에서 신난 얼굴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몰랐는데 언제 해외로 놀러 갔나 싶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간 건가 싶기도 했죠. 그렇게 사진들을 가만히 보게 되었는데 그 사진들을 보던 저는 손발이 벌벌 떨리고 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사진에는 저희 남편과 시부모님이 다 찍혀 있었거든요. 신우는 사진 밑에 오빠 덕에 호강한다는 둥 행복한 가족 여행이라는 글도 올리고 남편이 선물해 준 건지 명품백과 화장품들 사진도 올렸습니다. 능력 좋은 오빠가 면세점에서 사준 것들 하고요. 저한테는 센터 소속 선수 대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장 간다고 해놓고 거짓말한 채 가족끼리 고급 풀빌라로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차갑고 어두운 병원에서 아버지 간병하면서 서글퍼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놈은 거짓말까지 하고 지네 가족들하고 룰루랄라 놀러 간 거였죠. 게다가 능력 좋은 오빠라뇨. 결국 그거 저희 생활비 카드로 다 쓴 걸 테고 그 생활비는 저희 아빠 통장에서 나가는 건데요. 한마디로 저희 아빠 돈으로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아빠가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위독한 상태가 되어 누워 계신데 가족이라고 잘만 하던 것들이 자기들끼리 거짓말하곤 해외여행이라뇨. 그 사진들을 보는데 뒷골이 서늘해지면서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바로 전날까지도 옆에 선수들이 있어서 긴 통화는 어렵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남편도 떠올랐죠. 출장은 개뿔,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 하나 안 떨리고 거짓말을 하나 싶더군요.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그 인간들을 향한 마음은 한없이 싸늘해져 갔죠. 신우의 어이없는 SNS 허세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를 뻔했습니다. 하긴 제가 SNS 같은 거 안 하는 줄 알고 당당하게 이렇게 올렸겠죠. 그 사진들을 보고 또 보는데 그렇게 비참하고 먹먹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 인간들한테 나는 가족 아니구나. 우리 아빠도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돈만 필요했던 거구나 깨달았던 거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바로 전날 평생 안 하던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쯤 뒤에 주변 정리가 다 끝났는지 술 덜 깬 부스스한 얼굴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미안해. 선수 컨디션 체크도 해야 되고 바빠서. 대회는 잘 끝났어? 경험 삼아 온 거니까. 그나저나 장인어른 괜찮으시지? 참 빨리도 물어본다. 아니, 먼저 좀 연락해서 물어볼 마음은 안 들디? 아, 왜 그래? 이럴 때는 정신 없잖아. 나만 간 것도 아니고 선수들도 챙겨야 되고. 저는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작작 좀 해. 선수는 무슨 선수인데? 아가씨랑 어머님 아버님이 선수야? 너네 가족이랑 해외여행 가서 잘만 놀고 있더만. 그게 네가 출장 가서 한다는 일이야? 제 말에 남편 놀랐는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 뒤에 무슨 변명을 하려고 하길래 그냥 전화 끊었습니다. 그 뒤론 전화기에 아주 불이 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시누이, 남편까지 문자에 전화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전화 한 통화 받았더니 그새 입들을 맞췄는지 거짓말이 솔솔 나왔습니다. 미리 패키지 예약을 했는데 안 가면 위약금도 있고 계약금도 날리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마음으로 갔대요. 원래는 저도 데리고 가려고 서프라이즈로 준비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도 못하고 왔다면서 자기들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면서요. 그게 말인가요? 신나게 즐기는 그 사진들 다 봤는데? 믿지도 않았지만 만에 하나 저를 정말 생각했더라면 위약금이 얼마든지 여행을 취소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되도 않는 변명을 듣는데 너무 정이 떨어져 그 순간 속으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것들은 내 가족도 아니다. 나도 너네랑 끝이다. 결심하면서요. 그 후 아빠는 겨우 의식을 차렸지만 마지막까지도 제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걱정 마시라고 아빠 딸 야물딱지게 잘 살 수 있으니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했죠. 제 말에 아빠는 조금은 안심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그 후 다시 위급 상황이 왔고 이틀간 혼수 상태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그 와중에도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오지도 않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한숨 자고 왔더라고요. 그게 보이는데도 장례식장 들어오니 괜히 저 걱정하는 척하고 슬퍼하는 척 하더군요.
눈에선 눈물도 한 방울 안 나오는데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소름이 끼치던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3일 내내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그 사람이 상주로서 자리를 지킨 건 다 합쳐봐야 몇 시간이 안 될 거예요.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조금만 앉아있다가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며 일어나 갑자기 센터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시댁은 더 과간이었습니다. 첫날 와서 문상했는데 부조금으로 세 사람 다 해서 10만 원 낸 게 다였어요. 남도 아니고 자기들 집 해주고 그렇게 도와준 사돈이 돌아가신 건데 참 어지간하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그 자리에서 신우까지 저한테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멍청한 것이 저한테 글쎄 이러는 겁니다. 사돈 어른이 나 결혼할 때 좋은 거 해주신다 그랬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언니한테 별 말씀 없으셨어요? 나 결혼하는 것까지만 보고 돌아가시지. 그 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 꼭지가 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사람 새끼인지 뭔지 싶고요. 제 속으로 그 인간들을 벼르고 있는다고 최대한 티는 안 냈는데 그 순간은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신우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당신네들 필요 없으니 썩 꺼지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아빠 걱정하지 않으시게 야물딱지게 살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선 저 인간들 깨끗하게 정리할 거다라는 생각만 되뇌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그런 티를 절대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여행 간 거 변명하고 들길래 먼저 나서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약되어 있었으니 어쩔 수 없지 않았냐고 괜찮다고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제가 진짜 용서했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성질도 나쁜데 머리는 더 나쁘고 눈치도 없는 것 같았죠. 아빠 장례식을 기점으로 그나마도 남아있던 제 모든 연민과 참을성, 일말의 미련까지도 싹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는 평생 도움 안 되는 것 같았던 신우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신우의 SNS에 제가 이혼해야 될 이유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신우의 SNS를 보며 남편이 얼마나 이것저것 빼돌려 시댁에 갖다 줬는지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몹시 의심스럽고 이상한 댓글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신우이한테 아가씨 너무 예뻐요 라는 댓글을 단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저희 신우한테 아가씨라고 부를 사람이 저 말고 또 누가 있겠나요? 그래서 단박에 그 여자의 SNS를 누르고 들어가 봤죠. 그리고 나서 저는 또다시 뒷골이 확 땡겨오는 겁니다. 제 눈앞에는 세상 다정한 커플 사진이 여러 장 있었는데요. 그 남자가요. 제 남편이더라고요. 하다하다 이 인간이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사진 밑에 글도 엄청 적었는데 아주 글만 봐서는 얼마나 애절하고 절절한 사이인지 모릅니다. 겨우 불륜 저지르는 주제에 금지된 사랑, 하늘만 허락한 사랑을 하는 사이인 척 별 연병을 떨고 있었어요. 더 기막힌 건 시댁에서도 이 여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시부모님과 식사한 사진도 있었고 시부모님 선물이라고 명품 선물 찍어놓은 것도 있었거든요. 속물인 시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바람 피든지 말든지 그저 값비싼 선물만 안겨주면 모른 척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돈이 결국 누구 돈이겠나요? 남편 돈일 거고 남편 돈이면 결국 저희 아빠가 주신 돈이겠죠. 돌아가신 우리 아빠한테는 식사 대접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놈이 정말 눈에선 피눈물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도 하나하나 다 캡처하고 그 여자의 SNS와 신우이의 SNS 주소도 상담했던 저희 회사 담당해 주시는 변호사에게 다 보냈습니다. 이혼 준비는 그 정도면 됐고 재산 정리도 해야 했어요. 그것들이 순순히 나갈 것 같지는 않고 저도 끝나는 마당에 한 방 먹여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빠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다.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마음을 좀 추스르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어디 가는 거 싫고 가족들 다 같이 가서 복작이고 싶다는 얘기도 했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당신이 계획한 여행 같이 못 간 게 많이 아쉽다고. 이참에 나트랑 같은 휴양지 가서 3주에서 한 달 정도 여행하면 어떠냐 했습니다. 놀러 가는 거, 특히 해외여행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남편이고 시부모님은 제 미끼를 덥석 물었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오전에 바로 어머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한국에 있으면 괜히 너만 더 괴롭지. 좋은 데 가서 아버지도 보내드리고 좋은 시간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럴 때 가족이 필요한 거지. 이제 우리가 네 유일한 가족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3주 넘게 있으려면 옷도 좀 더 있어야 하고 여행 가방도 큰 거 사야 할 것 같은데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니겠어. 어머님은 여행 가자고 하니 아주 들뜨셨더군요. 그이한테 필요한 거 사드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다들 괜찮으신 거죠? 괜찮다마다. 내가 이번에 가보니까 나 완전히 동남아 체질이더라고. 아주 말년에 거기 별장 하나 짓고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도 좋을 것 같아. 그것도 좋죠 뭐. 그러면 일단 다들 괜찮으신 걸로 알고 제가 다 준비할게요. 잔뜩 들뜬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신나게 이것저것 쇼핑을 하며 한 달 살이를 준비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그 과정에서 센터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고 저도 복귀할 건데 자기도 저희 회사 와서 일하고 싶다고요. 지가 저희 회사 일을 뭘 한다고 온다고 하겠나요? 적당히 한 자리 차지하고 본격적으로 놀고 먹겠다 이거겠죠. 그 속내가 뻔히 보였지만 저는 나는 모르겠다고 당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해외여행 준비를 차곡차곡 했죠. 그리고 출발하기 이틀 전에 저는 모두에게 몹시 슬프고 아쉬운 얼굴로 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어쩌죠? 아무래도 저는 같이 출발 못할 것 같아요. 아빠 남긴 유산이랑 회사 문제가 마무리가 안 돼서요. 일단 먼저 가 계시면 저도 따로 갈게요. 아이고, 상속 문제면 중요하지. 벌써 다 예약해 놓은 거라 다 같이 안 갈 수도 없고. 일단 가서 놀고 계시면 되죠. 저 처리하고 천천히 따로 갈게요. 제가 못 간다고 하자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서운한 기색 따위 없이 좋아 죽겠다는 얼굴을 숨기지 못하는 게 참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공항으로 떠났어요. 그렇게 그 집 식구들을 다 보내고 저는 바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월세 한 번 안 받고 살게 해줬던 시댁집부터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부동산에 집 내놨습니다. 살림 같은 거 보관해 줄 수 있는 창고도 찾아서 그쪽으로 가재도구 다 옮겼어요. 그리고 집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도 되니 금매로 내놔달라고 했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데다 원래도 인기가 좋은 집이어서 생각보다 빨리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을 바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 회사로 복귀하기로 했는데요. 그때까지 경영을 맡아주시던 분은 3년 정도 더 경영을 해주시면서 저를 도와주시기로 했고 제가 그 뒤로는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회사 고문으로 올리고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했죠. 그리고 과정에서 남편과 바람핀 그 여자에겐 상간 소장도 보냈습니다. 중간에 남편이 저에게 언제 들어오냐 연락도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처리할 일이 많다고 못 갈 것 같으니 재밌게 놀다 오라고 했어요. 남편도 좋다구나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돌아오던 날 저는 제가 가지 않고 변호사님을 공항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입씨름하기도 싫었거든요. 이혼 서류도 보내고 집 팔았다는 통보도 전해달라고 했죠. 가재도구 있는 창고 주소도 알려주고요. 변호사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 공항에서 생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부모님은 제가 집도 팔아버렸다고 하니까 그 와중에 남편한테 집 명의 빨리 네 이름으로 돌려놓으라 안 했냐면서 그걸 아직까지 안 했느냐 뭐라고 했대요. 시부모님도 신우도 남편한테 어쩔 거냐고 난리치고 남편도 저하고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전화 다 차단했습니다. 공항에 제가 직접 가서 통보 안 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한바탕 생 난리를 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도 학을 뗐다면서요.
그렇겠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심이 큰 아내이자 며느리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해외여행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는 이제 집도 없고 이혼해야 된다 하니 펄쩍 뛰었겠죠. 남편은 이혼 못한다고 저 만나서 얘기한다고 난리치다가 변호사가 내민 사진을 보고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불륜 사진이요. 변호사는 위자료 소송도 들어갈 거라고 했더니 그제야 오해니 뭐니 그랬다는데 오해 같은 소리 하네 싶지만 뭐든 법원 가서 얘기하면 되죠. 거기서 뭐하러 그러고 있는지. 그 생난리 제 눈으로 구경 못한 건 좀 아쉬워도 훨씬 깔끔하고 문제없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뒤로 차곡차곡 위자료 소송과 이혼 소송 진행했고 좀 기간은 걸렸지만 결국 제 승소로 이혼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 마무리 후 전 남편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 식구가 방 한 칸 월세집 얻어서 개처럼 싸우며 산다는 소식도 있었고 남편이 싹싹 빌어서 다시 그 센터 들어가서 일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다시 답 안 나오는 자기 가족들 건사하면서 지지고 볶고 살아야겠죠. 더 이상 신우가 자기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아서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찌됐든 이제는 제 알바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든 알아서들 살겠죠.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 아빠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저 야무지게 제 앞가름 잘하고 산다는 거, 이제는 저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하늘에서 다 지켜보신다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물려주신 회사 제가 꼭 잘 지키고 운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엄마 아빠 생각해서 더 씩씩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